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뭐 구조조정 얘기 이런 거는 네. 뭐 듣기도 하고 경험도 보기도 하지만 그렇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러고 나 이제 정년까지 다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은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기업에 그 교육기업에 이제 임원도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가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커리어 컨설턴트로 이제 글도 쓰시고 이제 방송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신 건지 좀 이게 여쭤봐도 다 될까요? 말씀드리려면은 그 예. 흔히 말하는 그 뻐꾹지 없는 사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른 얘기하기 힘들고요. 예, 예. 좀 줄여서 얘기하면 좀 운명적인 건데요. 예. 창업하는 대학 선배가 음. 꼭 좀 같이 하자. 자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삼고초려라 그러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무시한 싫어하셨겠다. 무시하게 많이 다퉜죠. 아, 네, 학교에서도 네. 동료교사나 이런 분들이 가지 말라고 많이 좀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옮길 때 그 회사 매출이 6억이었어요. 매출이. 예, 네. 근데 이제 한 15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쫓겨나올 때 매출이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어디나 창업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종업원 지주제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 운명 공동체다 말만 하지 말고 주식을 달라, 지분을. 이래가지고 이제 분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1번 타자가 누구냐? 당연히 창업 봉신인 저가 이제 자꾸 앞에 그 리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어떤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좀 그 버리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동종업계나 같은 회사에 이제 찾아가지고 재취업하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 2번째가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자영업. 그래도 돈 벌어야지. 직장에 취직은 안 되고 그러면 라면 가게를 해볼까, 뭐 치킨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다음 3번째가 뭐냐면 이거저거 다 그냥 치워버리고 차제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살자. 이런 3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3번째로 간 겁니다.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인데 예. 그래 그냥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갑자기 어떤 그 내쳐지니까 배신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대학 선배였고 또 이게 원래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가. 그렇죠. 그걸 옮겨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다시 또 어떤 조직에 가가지고 뭐 비전을 얘기하고 부하들한테 그걸 끌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사 짓는다고 그냥 아예 그 어떤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이막을.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출판사 기획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우리 전설의 광야에 보면 이런 산 속에 있을 뿐이 아닌데 왜 여기 계신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이러이러했다 그랬더니 아, 그 얘기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아주 연락에 얘기를 했죠. 신나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또 술 사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마저 속편을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3번을 더 만났어요. 그 후에. 저는 뭔지 의도를 모르고 연락이 떠들었죠. 막 이렇게 쉬운 얘기, 뭐 잘려날 때 뭐 이런 얘기 막 했고, 해외지사장도 갔고, 뉴욕에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딱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러면 선생님 책을 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낸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문학소년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냥 좋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한서린 그런 걸 한번 그냥 쏟아넣어 보자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토사구팽 당하라 하는 걸 충격적인 제목으로 그냥 탁 이렇게 썼는데 그게 저는 한 권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그걸 보고 서평을 갖다가 탁 써줬어요. 제1로 큰 신문이죠. 그냥 그 주위에 초판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이 그냥 이게 터원이 돼가지고 예, 다른 출판사에서 그 다음 건 합시다, 그 다음 건 합시다 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대여섯 권 쓰게 됐고 2009년도에 이제 KBS 라디오에서 그 성공예감이라는 코너에서 아예 직장 상담 프로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떨었죠, 굉장히. 방송은 전혀 또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나가서 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뭐 계속 그 질문이 들어오고 보통 컨설턴트들이 오면 뭐라고 상담을 하느냐 그러면 막 괴롭다 그러면 견디면 이긴다.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앞으로 나가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도 다 그렇게 직장 생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그냥 사면씩 까요. 진짜 예, 그런 식으로 했더니 요즘 방송 컨셉인데 세련디 컨셉.
방송 끝나고 예. 항의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음. 어떤 대리분인데 이제 승진 안 됐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진 될 사람이 아니야. 너무 실력은 좋은데 그 독단적이에요. 회사에 다 아시잖아. 이게 대리 때까지는 혼자 잘하면 되지만 과장 이상 올라가면 팀장이 되면 남도 잘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당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 꽝 했는데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위로 좀 하려고 좀 받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애가 혼내가지고 예, 막 화를 내고 그런데 끊을 때 딱 그러더래요. 끊을 때 그래도 모든 동료나 선배들이 대충 두루뭉술하게 술 사주고 그냥 뭐 두들기고 그러는데 작가님이 정확하게 자기를 지적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길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분이 오히려 그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에 지침을 준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그분이.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막 질문할 거리가 막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데,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신 거는 그래도 뭐 친구분이나 선배분 요청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네.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본인의 선택보다는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경우인데,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심리적인 차이점? 그런 게 어떤 게 그게 본인이 있을까요? 선택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동종 전업이었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아, 학교에서 회사지만 교육기업이었거든요. 교육기업을 하시는 선배가 모든 아이들에게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 이걸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보자. 이러니까 그 어떤 이즘, 이데올로기 그거에도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뭐 여기서 교육자로 살든 저기 가서 교육사업을 하든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 이제 갔던 거죠.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교육 사업인데 저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갔고 회사가 크고 보니까 오너는 교육 사업. 이 사업의 사업. 그래서 제가 서로 보는 관점이 포커스가 달랐어요. 그냥 놀러 가니까 어떻게 막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죠. 네. 근데 뭐 지금 오히려 잘 됐죠, 지금은. 그 경험이 지금 이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회사에서 그만두시게 될 때 어떤 뭐랄까요? 뭐 저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만약 그런 상황을 제가 겪게 된다면 되게 또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되게 우울해지거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네. 들 것 같아요. 저도 뭐 근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걸 만약 극복하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좀 심했는데요. 딱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딱 그 하나의 충격이 오더라고요. 어떤 먼저는 딱 그 48인데 애들이 둘 다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 이제 나이 때만 딱. 네, 월급장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쌓아놓고 막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충격이 재정적인 충격이 일단 갑자기 크게 오고 그 크게 오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아내한테로 가는 거예요. 네. 아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상황 뭘 틀고 나가가지고 막 보따리 팔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게 괴롭거든.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은 아이들,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좋은 회사 가가지고 막 뭐 뉴욕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했다. 고향 같은 데 가도. 근데 갑자기 오늘 나와가지고 집에 안에 앉아서 잘렸다더라 이러니까 급전직하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성공한 사람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동정은 하지만 그게 좀 불쌍하게 보는 동정이야.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좀 고소한 그런 거. 샤덴 프로이드라고 그러는데 남의 불행이 나에게 기쁜데 쌤통의 심리. 그런 거죠. 그런 걸 느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배신감도 들고 이러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 중요한 거는 그 분노의 화살을 어디로 돌리느냐. 근데 거의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회사와 오너한테로 가요.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특히나 창업에 하고 그렇죠. 회사 키우는데 어마무시한 네네네. 기여를 하셨으니 그게 또 그래서 화살이. 그런 분노를 안 갚음하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한테나 있는데 그걸 바로 되갚아주는 거. 그걸 보복이라 그래요. 보복. 네. 근데 실제 나와서 보면 보복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해고의 앙심을 품고 방화 이런 기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래 불을 쏴지르면 본인도 인생 종치기 때문에 조금 좀 과격한 사람들이고 보통 직장인이라면은 절절 끌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분노가 오래 가게 되는데 그 오래 가는 분노를 원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한 맺힌 뭐 30년 이러는데 원한이 되면은 그 다음엔 그 타깃이 어디라니 복수라 그래. 복수. 보복은 바로 갚아주는 거고 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기다가 그렇지. 산에 올라가서 무술을 수련하고 영어 같은 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방법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사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잘 사는 걸 보여주자. 근데 그 잘 산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거는 돈 벌고 네, 경제적으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사는 거. 내가 버림받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실제로 버린 사람이 나가 막 미워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버린 사람은 버린 날부터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뭐 기미사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가 버린 거를 나도 조용필이가 노래 나오거든요. 휴 그런 노래가 뭐 이렇게 너를 잊어버린 게 복수다 그러는데 잊어버리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다 보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자신한테로. 이게 뭐냐? 네가 뭐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냐? 남들도 다 갑자기 잘리고 다 뭐 팽당하고 그러는데 왜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술 마시고 그렇게 그 진짜 수많은 공상을 했죠. 이렇게 본사 그 있던 건물 올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대미안에 보면 나오거든요. 1편에 딱 목걸 보고 그냥 뭐 대미안 막팍 뛰어내리잖아요. 오너 이름 부르면서 그냥 출근 시간대 한번 그냥 그런 유치한 생각이죠. 그런 걸 하는 생각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너무 치사한 게 내가 그래 안 되겠다. 이걸 벗어나자 그러니까 화를 오나들어 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벗어나지게 되더라고. 그런 분노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나 하고 싶은 하면 살자.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귀농을 택하게 된 거죠, 그때. 소위 말하는 해탈이라고. 해탈까지는 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보통 보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이제 네. 퇴직하기 전, 그러니까 직전에 직급이 높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나서 적응을 잘 못한다.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얘기. 회사에서 그래도 창업 공신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탁 나왔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그냥 직장 다니다 퇴직한 거랑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흔히 쓰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좀 전에 그 저희가 얘기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회사 인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그 회사 인간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뭐 한성이라고 친다면 제가 다녔던 데가 내가 곧 한성이요 한성이 곧 나다 이렇게 동일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6억서부터 3천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해보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저보다 자의적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회사 갔던 그 부하 직원이 있어요. 부장인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렇게 만났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이사님 저희 회사로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야 이놈 막 이렇게 수단이 날아가는 거죠. 예.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곧 한성이요 한성이 분 나한테 나보고 한성을 떠나라고 확 그냥 집어던졌죠. 이게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무아도취에 자아도취에 빠지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게 동일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딱 제껴졌을 때는 굉장히 좀 배신감이나 혼란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크죠. 일반 입장처럼. 그 과정에서 뭐 말씀 편하시게 하시지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까지 가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죠. 고난스러웠을 네, 것 그렇죠. 같네요. 그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귀농을 하신다고 결심해서 이제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는데 전국을 다녔죠. 귀농하시기 전에 뭐 무슨 뭐 배우는 데가 따로 네네. 지금은 그 워낙 귀농 귀촌이 대세잖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뭐 20여 년 전이니까 서울에 있는 그 생태귀농학교라고 있어요. 생태귀농학교? 지금도 있나요 이게?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그냥 우연히 지인 소개로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방문했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어요. 사무실에.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빡 받아가지고 그래 이거다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자. 내가 주인. 딱 그렇게 붙어 있어요. 회사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출을 올리고 제가 38인가 이제 이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입만 열면 30대 이사 논의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48에 딱 오너가 그냥 한 번 뒤엎으니까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명함 딱 떨어지니까 끝이야 그냥. 근데 귀농부 가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진 않지만은 내가 한 만큼
소출이 나오고 일부러 땅이 나를 속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도 하긴 하는데 농부가 농부를 보고 저놈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 이래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찾아가는 자발적인 가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찾아서 자발적 가난. 갑자기 두 번째가 좀 의외인데. 흑수한테 캐치프레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저거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자. 그게 가장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이제 귀농귀촌을 가게 된 거죠. 그 책보다 그 면접 본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그 이야기 잠시 조금 해주시죠. 그게 이제 섬진강변에 있는 그 한 마을인데요. 그 마을이 이제 그 진주 강신가 그 집성촌이에요. 거기 한 20가구가 있는데 정말 거기를 가보면은 옛날 그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러니까 장독대로 나가면 바로 이렇게 뒷집 마당이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이 외지인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조금 사람을 골라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좋은 문화를 풍토를 이제 해칠까 봐가지고 근데 면접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면접을 보십시다. 면접을 보러 간 거죠. 자신 있게 갔죠. 왜냐하면 6억이라면 제가 갈 때 직원이 15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쫓겨나올 때 직원이 9,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명까지 이제 키운 거죠. 연수실장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면접을 볼래나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그냥 뭐. 면접은 자신 있다? 청산유수로 답하겠다고 딱 앉았는데, 분이 강 씨인데, 진주광 씨. 그 강 회장이, 선생님은 저기 우리 마을에 오면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시오? 그걸 얘기하면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혀 예상된 질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을로 오려고 하느냐? 왜 귀농을 하려고 하느냐? 농사 지어봤느냐? 와서 무슨 농사 지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걸, 그걸 예상 문제를 했는데. 예상 질문 딱 생각해 갔었는데. 전혀 다른 걸로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길래 잠깐 당황했다가 다 이러잖아요. 계산이 또 회사에 많이 다니다 보면. 안에 저는 이만 해가지고 작은 회사를 큰 회사를 키우고 해외제사도 많이 만들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만 받아주시면 열심히 농사 짓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마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정답이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쵸. 이제 CEO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딱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이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을은요 발전이랑 그 뭐 그런 것이 없고 이거 다 농사 짓고 하니까 매년 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회사적인 그거에 젖어 있는 거죠. 그쵸. 매출을 뭐 100억에서 200억 키우고 막 해외 지선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장은 그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걸 얘기해 보세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답합니까? 고민하다가 아니 정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진짜 성실하게 딱 있는 순간에 그냥 딱 잘라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바다만 주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하고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떼거지로 온대요. 매년. 그러니까 성실한 얘기 빼고 짜장을 잘 만들 수 있느냐, 파마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나팔을 잘 부느냐. 왜냐하면 자기네 마을 잔치를 할 때 이게 불어주면 좋대요. 수익침을 잘 놓느냐, 약초에 대해서 잘 나느냐. 뭐 이러한 걸 한번 얘기해 보시오. 딱 이러는데 그런 거라면요. 딱 이러는데 없습니다. 그게 회사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명함을 띄고 조직에서 딱 나오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고위직이고 성공한 것 같은데 딱 쫓겨 나와 보면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면접 얘기 하시라 그러니까 그래 떨어져서 그 마을로 그거 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대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게 어느 거랑 좀 데자뷰가 있냐 그러면 커리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력서를 써서 내라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써서 낸대요. 그렇죠. 근데 뽑는 입장 그 중요하지가 맞습니다. 않고 뽑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와서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잘해줄까 그걸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스토리만 뒤집다 써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막 데자뷰가 일어나가지고 되게 재밌다 그거 생각 많이 하셨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면접 떨어지시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딱 깨달아진 게 그 지금 책에도 쓴 것이 얼마만큼 오래된 일인데도 지금 뇌리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헛살은 건 아니죠. 그 회사에서 일했던 조직을 키웠던 모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헛살은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잘 나가는 존재다?
내가 김이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이사라고 하는 욕을 딱 던지고 나니까 인간 김용전 뭐를 해줄 수 있어 주민들한테 하니까 없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명함 네, 딱 없이 딱 해보니까 계급장 떼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러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명함을 딱 띄었을 때 그냥 그런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명함 주면 대부분 다 보고 이게 다 뭐 상무님이시군요 뭐 이사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 한번 저는 뭐뭐뭐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그 마을로는 못 갔지만은 진짜 내가 인생이 뭐구나 하는 거를 한 수 배운 거죠 그 이장님한테. 작가님 그 지금 귀농 네, 대통령 네. 얘기를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귀농 기준 하셨을 때 지금 와서 돌이켜 보셨을 때 네. 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하면은 저는 딱 그냥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뭐 그렇게는 딱 어렵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정말요? 있어요. 그럼요. 예. 장점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힘들면 쉬고, 비 오면 또 쉬고. 그리스는 조르바 생각이 나. 오늘 내가 저 밭을 가서 모종을 심어야 되겠는데, 막 막 그냥 귀찮다. 안 해도 돼요. 누가 무슨 와가지고 뭐 금일중으로 뭐 생산량을 얼마 올려라든지 보고서 몇 시까지냐 이런 게 없거든요. 내가 그야말로 아까 생태균형학에서 말하는 내가 주인이야 그냥. 자기 주도적. 네. 그래서 낮에도 제가 그런 것도 이제 우스갯처럼 그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장 다닐 때 술도 참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직장에서의 술은 퇴근하고 술 시간에 먹잖아요. 시골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마셔. 아침부터 술이 좋아. 네, 아침부터 먹고 그냥 술 고프면 술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제 그런 자유가 이제 거의 100%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 역시 시골도 가니까 이 필요해 쩌니. 아까 250만 원 마이너스 났지만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또 하나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내하고 우리 짝배하고 24시간을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처음에는 그런 아까 그 남진 노래처럼 사랑하는 우리님과 이렇게 알콩달콩 산다 생각을 하는데 딱 붙어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점도 있으면서 반면에 굉장히 힘든 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50대쯤 되면은 여러 가지 지배권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리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신 높으신 분한테가 있죠. 맨날 회사에서 이렇게 뭐 내가 큰 소리 치고 뭐 보고받고 뭐 이런 거밖에 못하냐 해서 뭐 살도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이 계속 농사 짓는 거는 똑같아 실력이 그분이나 나나. 근데 저는 그냥 뭐 못하면 못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남의 걸 가서 보고 오더라고. 남의 걸. 그러니까 이거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 아니 이 뒷집에 태운에는 35cm 뛴 것 같은데 자기 거는 30cm다. 5cm 차이가. 아유, 들으면 시키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움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밭에 나갈 때는 피해서 나갑니다. 아니면 저 아래를 가서 일하는 저 위로 가서 이제 일하고 그런 식이죠. 네.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귀농귀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직장신공이라는 어떤 책이 아주 큰 대표작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또 이제 바다비한 책도 내셨고, 그래 5권 지금 책을 내신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뭐 직장인 혹은 주부 혹은 뭐 자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뭐 책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 2-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차별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정보의 홍수 시대거든요. 특히 뭐 책이 아니라 인터넷만 찾아도 궁금한 거 딱 치면 그냥 막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오고 어디 가서 책을 찾아도 없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있는 거, 뭐 비슷한 거, 이런 걸 쓰는 거는 좀 의미도 좀 덜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책은 팔려야 되는 건데, 승산이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점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도 그런 오류를 처음에 많이 범했어요. 책을 쓸 때, 정말로 한번 그 원고를 작업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그 바다비안 같은 책에도 보면 옛날 역사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롬멜, 메가더, 조조도 뭐 나오고 주원장, 조조, 간호 나오는데 주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원장 평전이 있어요. 예. 600쪽짜리입니다. 이만하거든요. 딱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오함의 주원장전에서 인용한 문구는 딱 하나예요. 주원장은 대권은 물론 속권까지 독차지하려고 했던 황제다. 딱 그 한 문장인데 그걸 발견하고 인용하기 위해 가지고 600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가더 평전은 아메리칸 시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상하권으로 돼서 1000쪽이에요. 1000쪽인데 인용한 문장은 한 10줄 됩니다. 벽돌책을 주로 많이 네. 그거 하드카버로 된 거죠. 그 작은 걸 찾기 위하고 뭘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독서를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즘 보면 이 편의성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대강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검색하는 건 괜찮은데 전문성을 가지고 책을 쓴다.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썼다가는 큰 코를 다쳐요. 그러니까 뭐 연도에 대한 거 아니면 어떤 통계치 그리고 무슨 뭐 이름, 사람 이름 아니면 뭐 병명 이런 것들 지명 이런 게 막 저는 찾다 보니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블로그에 가보면 이렇게 써놨고 저기 블로그에 가면 저렇게 써놨고 비슷하긴 한데 전곡을 찌르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지금 막 그런 거를 많이 퍼나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책을 정말 쓰려면 진짜 거기에 아주 관련 서적을 한 뭐 5, 60번 읽어야 되는데 그게 한 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500 정도 읽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인용 이야기 하시니까 보통 인용하면 이제 남이 인용한 거 또 인용하고 맞아요. 또 인용하다 보면 이게 전체 맥락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나는 인용을 이 뜻으로 했는데 원전에는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가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권토중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두보라고 하는 이제 그 저기 저 당나라 때 두보 말고 훨씬 뒤에 이제 그 두목지라고도 그래 작은 두보라고 그러는데 천재신이죠. 그 사람이 5강에 있는 정자가 있어요. 항우가 죽었던 말만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육자를 죽은 건데 그 정자에서 바라보다가 생각이 나서 시를 쓴 게 그 제5강정이라는 한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결부가 보면은 건너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언젠가는 강동의 준걸들을 다시 모아서 먼지를 말아치면서 권토중례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책인가 하여튼 그걸 인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5강정 원문을 찾는데 10종류가 나와요. 10종류가. 네. 준걸, 영걸, 영웅, 호걸. 뭐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느 대학교 제가 친한 그 한문학과 교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게 맞냐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원래 어떤 무슨 뭐 고문진보든 뭐든 이런 원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으려고 막 뒤져도 힘들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인터넷 백과사전을 찾지 말고 페이퍼. 옛날 그 대백과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나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다 검사해가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 요거였구나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전문적인 작가가 되긴 좀 힘들죠. 지금 이제 프리랜서 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뭐 농업은 주긴 하지만 프리랜서도 하시고 또 뭐 한데 직장 다닐 때랑 프리랜서 하실 때 좀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퇴직하고 나면 뭐 이거라도 하지 뭐 치킨집이라도 하나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내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준비를 한다 그러면 뭘 하겠다. 프리랜서하고 이제 월급쟁이의 문제는 전 월급쟁이일 때가 좋았다고 봐요. 그게 현재 실제로는 이제 편하고 그런데 그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예요, 혼자. 그렇지, 1인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혼자 책임져야 되고 지금 기업 강의 같은 걸 제가 많이 해서 좀 형편이 좋았는데 코로나 사태 딱 벌어졌잖아요. 다 끊기니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가 그 또 뭐랄까 경쟁이 심해요. 같은 이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후생가요라 그러잖아요. 뒷사람들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 놓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거 개발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좀 어렵고요. 이 자영업 문제 같은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저는 안 해봤지만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이 하는 걸 가서 보더라고요. 야, 그게 저 친구가 뭐 대학 동창인데 뭘 일이 나왔대더라. 근데 가보니까 무슨 크린 세탁소라고 하는 이런 그 마당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보고서 아 저거 잘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차린 거예요. 근데 한 1년 만에 손을 뗐어요. 왜? 무슨 밍크 코트인가 뭐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맡겼는데 그 고객이 와가지고 구멍 났다. 어? 물어내라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그걸 변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은 올 때부터 구멍이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문성이라든지 그쵸.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는 이걸 따지지 않고 항상 거기서 수익이 얼마 나오냐 뭐 이런 거 어디가 목이 좋으냐 이런 방법적인 것만 생각하려고 먼저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시장이 어렵다 무슨 뭐 장사는 아무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거 그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참고하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요. 저는 그래서 실패한 사람 이야기 좀 들어라. 그러니까 세탁소 하다가 잘된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세탁소 하다가 망한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죠. 치킨집 한다고 다 돈 봅니까? 아니거든요. 치킨집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그만둔 사람은 왜 그만뒀을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항상 찾아가는 건 누굴 찾아가느냐? 잘 되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비결이 뭐냐? 네, 배우러 왔습니다. 성공 비법을 배워놨습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아.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네. 저 같은 이제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어떤 게 네, 있으신가요? 뭐 우스개로 말씀드리면 제 바다비안을 꼭 읽으시는 게 좋고요. 아 예. 네.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서. 바다비안입니다. 예. 달리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시작할 땐가 미리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계획한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아무리 미리 생각해도 참 그게 잘 안 돼요. 예. 저는 갑자기 저도 나오고 그렇게 당해봤는데 이게 끝이냐 시작이냐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달리면 내 인생 끝이다. 이제 그냥. 그럼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회입니다. 기회.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물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나 성공 여부 같은 게 힘들지만 굉장히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겁을 먹어요. 와, 이건 그냥 잘리면 정말 뭐 해먹고 살아 막 이러는데 다 해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인간이라는 게 설계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예, 너무 그 잘리는 것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잘려가지고 아니면 뭐 나오게 되면 아까 100세 시대도 얘기했지만은 회사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로열 패밀리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회사와는 별개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와요. 근데 대부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 동안은 내가 곧 이 회사요, 이 회사가 곧 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영기 시인의 낙화인가요? 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같은 경우도 회사는 사실은 저걸 언제 내보낼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죠. 가야 할 때를. 그래서 그걸 항상 먼저 생각을 해두면 충격도 덜하고 뭐 나와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기 시인 낙하를 이 방송을 하면서 듣게 되리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위기라는 것들은 위태로움과 기회 요인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네, 같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위태로움을 보느냐 기회 요인을 보느냐 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